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명예교수 이인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약수동 살고 있어서 우리 동네 어르신분들 만나 뵈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85세예요. 그래서 인생에 거의 이제 황혼기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은 지금부터 한 55년 전에 제가 일본 북해도 유학을 갔을 때 그 대학에 걸려있는 그 동상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크라크 박사라고 북해도 대학이 사실은 지금부터 한 150년 더 됐죠. 1850년대에 그게 아이누족의 땅이었는데 명치유신하고 일본이 그걸 점령해가지고 자기 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강제로 이송시켜서 아주 황폐한 그런 사실은 정신적으로 황폐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농림학교를 세우고 이 미국에서 닥터 크라크라는 이분을 모셔서 교장으로 모시고 이분이 와서 한 6개월 동안 청년들에게 꿈을 실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가면서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큰 꿈을 가져라, 이런 말을 남기고 갔는데, 그때 귀국할 때 그 북해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울면서 환송했던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맨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평생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젊은이들을 만나면은 신입생들에게 네가 왜 대학 들어왔느냐, 뭐 때문에 대학 들어와서 그리고 뭘 공부하려고 이걸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물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인들, 선배들의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내가 평생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삶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지 아버지 어머니 것 아니거든요. 그걸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큰 꿈을 가지고 젊음을 그리고 만끽해라, 이런 이야기를 꼭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 삶을 좀 고백을 하죠.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요. 아주 부산고등학교라고 잘 나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고등학교가 제가 졸업하기 1년 전에 1954년 졸업했는데 1년 선배들은 그때 중학교 6년제에서 3년제 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도에 하나씩 만들었는데 부산 중학교에 그걸 설립하고, 그렇게 해서 이 경남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막 모여서 요즘 같으면 특목고 같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1년 선배가 그 다음에 이제 저 시대부터 3년제로 다 바뀌어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됐는데 1년 선배가 서울대학교 1등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1년 선배가 그 정도니까 굉장한 그 자만심 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서울대학교에 좋은 학과로 무조건 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자연과학을 했으니까 이과반에서는 공과대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공과가 최고였어요, 그때. 그리고 문과반에서는 서울대 물리과대학교 정치학과가 최고였어요. 덮어놓고 여기 가서 적어도 거기 가서 대학에 대학 전체에 토업을 하든지 단과대학에 토업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저도 공부 꽤 잘하는 축에 들었으니까 당연히 서울공대를 가려고 시험을 쳤는데, 2지망, 3지망이 있는데 뭐 당연히 그 1지망으로 붙을 거니까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덜컥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친구들 다 뭐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다 대학 갔는데 그 얼마나 제가 좌절했는지요. 그래서 1년 동안 집에 내려와 가지고 두문불출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왜 공대 학원과를 가려고 했느냐. 내 삶의 가치는 뭐고 뭘 해서 그러냐. 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밤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매달렸어요. 내가 뭘 공부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겠습니까? 그 1년이 제 삶의 전환기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마침 그때 우리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이 신학을 하셨는데 빈민운동을 하셨어요. 빈민운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타임지에 그 전쟁통이었는데 타임지에 소개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보내가 공부하러 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 일본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그 사상가이고 기독교 신자고 있습니다만 그분 생각을 하고 생물 진화를 공부하겠다고 갔다가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 사모님이 혼자 두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왔어요. 공부를 못하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이제 젊은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생물학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생물을 창조했다고 했고 학교에서는 생물이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틀렸지 않느냐. 교회가 틀렸으면 그 성경이 그 바꿔야 하는 거고 학교가 틀렸으면 그 바로잡아야지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이걸 공부하겠다. 그리고 대학에 생물학과를 지나가려고 했더니 집에서 야단이 났어요. 아니 그 쓰잘데없는 생물학을 해서 뭐 하겠느냐. 이과대학이라도 가서 앞으로 미래 생활이 단단하게 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그런 거 뿌리치고 제가 생물학과를 가서 이 진화론을 공부하자. 진화론 공부하고 다음에 끝나면은 박사학위를 끝나면은 창조론을 신학을 해서 이 두 세계를 하나로 묶어보자. 이러고 야망 있는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 그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그리고 그때 전쟁통에서 이제 수복 막 하고 난 뒤에 이 서울대학이라는 게 정말 공부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책도 없죠. 교재도 없죠. 선생님들도 은사님들도 다 그렇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마치고 다른 거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그래서 벌써 대학 다닐 때 제가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고 나니까 대학 졸업받고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뭐 정말 어렵게 그 시절 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대학원 석사는 끝냈는데 박사는 외국 가서 하려고 편지를 아무리 보내도 저희 가족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장학금 우리 집에서 사실은 이런 거 공부한다고 제가 쫓겨나다시피 했거든요. 결혼도 일찍 했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을 길이 없었는데 한일 회담이 끝나고 일본에서 유학생을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 따라 들렁 시험 쳐서 그래서 우리 은사님이 푸케도 대학 나오셔서 너 거기 가서 이 해조 공부해라. 바다풀 있죠. 미역이나 김이나 다시마 이런 걸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석사 논문 때 그걸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공부하고 들어가서 공부할 때 아까 보여드린 이 크라크 동상을 보면서 참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 젊을 때 꿈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근데 가서 이제 내가 한 공부가 결국 보니까 내가 원했던 진화론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간단히 지금 설명을 해서 오늘 우리 세대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로 학문적으로 또는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저 비인간화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물학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정리를 했어요. 생명체라는 것은 형상과 진료, 생기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형상이라는 건 뭔가 생김새예요. 어떻게 생겼느냐. 진료는 그 생김새를 만드는 재료예요. 재료.
어떤 재료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그 물체가 나오죠. 자연계 모든 물체는 그런 식으로 물질하고 그 형상이 이루어진 거다. 그런데 생물체는 거기에 생기라는 거예요. 영혼, 우리가 영혼이라는 그 생기가 들어있어서 다른 다른 무생물계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조금 학문적으로는 생기론적인 생명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창조론 교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잘 부합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도, 그래서 그의 한 1000년 이상을 중세까지 내려오는 1000몇백 년을 계속 아무 탈 없이 그냥 공부를 했어요. 학문을. 그래서 생물의 종류라는 말은 여기 밑에 영어로 써놨습니다. 스피시스나 이 말은 히라보의 형상이란 말, 에이도스 형상이란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게 생물의 종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자연계 생물의 종류라는 것은 생김새가 어떤 건가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해가 16, 7세기까지 과학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는 아무 갈등 없이 그대로 공부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생명체, 생김새는 알겠다. 그걸 만드는 재료도 알겠다. 근데 생기는 뭐냐?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걸 분석할 길이 없어요. 다 이게 형이상학적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과학에서 좀 제쳐놓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형상과 진료 이것만 가지고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아까 말한 거에 따라서 기계론적 생명관이라고. 그래서 근대과학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19세기 들어왔습니다.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그 자연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아니 왜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다른 애들하고는 다른가? 근데 그게 같이 형제자매는 비슷했는데 4촌, 8촌 내려가면 점점 달라지지 않느냐? 그럼 생물이 하나하나 그냥 종류대로 창조된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발달해가지고 진화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불란스의 이 철학자이고 우리 생물학자인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1809년에 그래서 동물철학이라는 책 속에 생물은 이렇게 진보하는 것이다. 그 진보라는 말이 우리말로 요즘 바꾸면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학설을 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학설을 낸 건 가지고는 사실 좀 설명이 좀 잘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는가. 이를테면 막 운동을 많이 해서 이게 근육이 이렇게 발달한 뽀빠이처럼.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이렇게 근육이 발달한 자녀가 태어나서 그런 쪽으로 진화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실제로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좀 한 50년 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 이름은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찰스 다윈이라는 영국의 이 학자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1859년에 딱 50년 후에 냈습니다. 이 내면서 이분이 오랫동안 이분은 크리스찬이고 독실한 의사 집안에 태어난 아주 좀 집안 좋은 집안의 그 자녀인데 아주 그 소극적이고 이런 분이어서 자기가 막 발표하고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막 축적하고 연구한 것들 가지고 뭐 뒷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합니다만 결국 이래서 1859년에 생물은 진화한다는 학설을 냈어요. 근데 이게 막 그냥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뤘냐면은 유럽 전 세계가 화딱 뒤집어졌어요. 이 학설을 받아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막 다윈을 따르는 사람을 다윈의 불독 개다 이렇게 부를 만큼 독일 사람이나 막 많이 그 학자들이 추종을 하고 전 세계 그때는 유럽 세계니까 유럽에서 이 진화론이 막 선풍을 일으켰어요. 결국 뭐냐? 생물의 종은 진화적으로 발전해서 점점 다양하게 번영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생물의 종이 생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건 진화론 이 창조론하고는 반대되는 거다. 근데 이 다윈이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뭐 막 나중에 들이댔어요. 너는 어느 원숭이한테서부터 진화해 나왔느냐.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렇게 했다. 나 사람도 진화한 결과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한 50년 동안 하는 동안에 별로 이제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반세기가 지났으니까. 근데 1900년이 딱 되면서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생물의 유전이라는 것에 대한 법칙을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발표해서 이거 역사적인 일이다 하고 딱 발표하고 보니까 1866년에 그 멘델이라는 캐톨릭의 그 신부였는데 이분이 이 온실에서 완두콩을 재배하면서 그걸 교배를 손으로 시켜서 키 큰 완두하고 키 작은 완두하고 교배를 시켰더니 그 다음 자손은 전부 다 키 큰 게 나왔다고요. 근데 그걸 또 교배시켜 봤더니 그 다음 3대째는 키 큰 거하고 키 작은 게 3대 1로 이렇게 분리돼 나왔다.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다. 근데 이건 발표할 때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묻혀서 이 논문이 세계적인 논문이라는 거 아무도 그것도 보지도 않았어요. 이분 죽을 때 내 이 학문은 분명히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다. 죽고 난데 아닌 게 아니라 1900년에 세 사람의 학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발표하고 보니까 멘델이 발표한 거 14년 전에 이미 발표한 것이었다고요. 그때부터 2000년대는 이게 멘델의 유전학의 시대가 열립니다. 진화론은 이제 숨 들어가고 유전학의 시대가. 그래가지고 또 한 50년 지나서 1950년에 이 다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왓슨이라는 사람하고 크릭이라는 사람이 왓슨 대학원 학생이었어요. 이 DNA의 이중 낯선 구조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게 뭐냐면 생물이 유전하는 유전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모델로 밝혀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결국 생물의 종이 어떻게 갈라져 나가는가. 그리고 생명체를 이제 기계적으로 막 이게 조작할 수 있는 기법을 만드는 기초를 마련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멘델이 이야기한 거하고는 이 진화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나중에 이게 두 개는 뭉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해 드려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도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그리고 이제 아기로 자라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수정한 알이 그 다음에 처음에 막 나눠질 때는 이게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예, 막 온갖 거로. 그러니까 이 한 부분을 떼가 이쪽으로 붙이면은 여기 원래 눈이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떼가지고 이쪽으로 붙이면 이쪽에 눈이 만들어져요. 동물로 실험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그 이전에는 만능세포라고 해서 뭐든지 분화되어 나갈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걸 옮기면은 그 옮긴 자리에서 원래 결정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 보니까 이제 세포가 옆에는 아메바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두 세포가 지금 나눠진 겁니다. 왼쪽은 가운데는 이게 알세포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의 것은 골수세포입니다. 우리 뼈 속에서 이 적혈구 이런 거 만드는 세포. 그게 이제 세포가 분열하는 거예요. 요즘 뭐 현미경으로 얼마든지 이거 다 찍어 나오죠. 근데 보면은 아니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게 염색이 잘 돼요. 그래서 염색이 잘 되는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어떤 물감에 그걸 염색체라고 했다고. 염색체 보니까 그게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가 이렇게 나눠져요. 이건 뭐 벌써 옛날부터 알았죠. 근데 그 나눠지는 것들 핵심을 보니까 지금 DNA라고 보통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DNA가 어떠다 좋다 나쁘다 이러면 이 DNA 구조가 이 세포 안에 핵 속에 엉켜서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세포가 분열할 때는 이게 이렇게 꼬여 있는 건데 두 가닥의 이런 그 사다리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한 가닥을 지금 오른쪽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4개의 원소가 염기라고 합니다만은 4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끝이 모양이 좀 다르죠. 뾰족한 거하고 둥글게 되어 있는 거. 이건 뭐 모형으로 그린 건데 그렇게 뾰족한 것은 다음에 뾰족한 거하고 딱 짝이 맞을 수 있고 T라고 한 거하고 A하고 짝이 맞고 C라고 했는 이렇게 된 것은 그 다음에 이 G라고 하는 데하고 끝이 맞죠. 그래서 둘이 짝 맞추면 맞아서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쫙 맞추면은 크기가 딱 같아져요. 그러니까 쭉 같은 것이 이렇게 꼬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염색체랑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 가닥이 뭐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가닥에 요게 무슨 눈의 쌍꺼풀을 만드는 부분이다. 요거는 무슨 피부 색깔을 만드는 이런 유전자예요, 이것이. 어느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고 나니까 이 세포가 나누어질 때 그게 똑같이 염색체가 똑같이 배분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두 가닥이니까 이게 탁 풀려요. 풀리면서 이쪽 가닥은 이쪽 가닥에 대한 걸 따다다다다 붙여 만들고, 이쪽 가닥에는 이쪽 가닥에 있는 거 따다다 붙여. 이 그림이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가져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짝이 맞는 게 또로로로 맞춰가거든요. 그리고 두 가닥이 쫙 다 끝나고 나면 똑같은 게 복제가 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포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 다시 말해 유전을 결정하는 그 DNA는 항상 일정하게 들어가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알고 나니까 이를테면은 우리 염색체 안에 사람이나 뭐든 염색체 안에 이런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생명이다. 이게 여기 이를테면 쉽게 말해서 우리 쌍꺼풀을 만드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잘 안 돼가 쌍꺼풀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유전자를 또는 이 무슨 결손해 가지고 이 어떤 병에 걸리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는 그런 그 유전자가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부분이라면 이걸 잘라버리고 여기다 새 건강한 유전자를 와서 붙이는 거예요. 그 그림입니다. 이거 붙여가지고 주사해서 이 골수 안에 이제 집어넣으면은 그게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나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막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하고 보니까 이를테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수정란이 몇 번 분열할 때는 그 줄기세포라고 했죠. 그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그 줄기세포의 핵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배양을 해보면은 온갖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여기 간세포입니다. 왼쪽은 리버. 그 다음에 신경세포고 여기 안쪽은 이건 골수로 넣어가지고 혈액의 적혈구 같은 거 만들. 이런 것들을 이 배아세포를 가지고 막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그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뭘 하느냐. 이를테면은 개구리가 가운데 세포 있죠. 개구리 알입니다. 그 개구리 안에 핵이 있죠. 그 유전자거든요. 그걸 죽여버립니다. 딱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빼내고 나면은 그 알 껍질만 남았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유전자를 넣는가, 어떤 핵을 집어넣는가에 따라서 그 핵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올챙이가 나온 겁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지금 이 개구리 알에다가 빈 핵을 없애버리고 난 가운데 부분에 왼쪽에 있는 것은 같은 개구리의 이 분열하는 세포에서부터 핵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 집어넣어 가지고 길러봤더니 밑에 왼쪽에 있는 그런 올챙이가 나왔죠. 또 이 빈 거기에다가 핵을 이 장에 있는 피부나 이런 데 있잖아요. 아무 세포도 괜찮아요. 거기 있는 핵을 집어넣어 가지고 길러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올챙이가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이게 아주 유명한 1997년에 이제 포유류를 가지고서 복제를 해서 냈습니다.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양이 있죠. 색깔 모양이 다르죠. 그 왼쪽 양이 이게 돌리라는 양인데 이 왼쪽 양이 이 오른쪽 양의 이 난세포 알에다가 알세포에서 핵을 없애버린 겁니다. 핵을 없애버리고 왼쪽에 있는 돌리 양의 가지고 있는 세포에서부터 핵을 끄집어내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리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해가지고 이 오른쪽 양에 자궁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길렀더니 나온 거는 오른쪽 양하고 아닌 왼쪽 양이 나왔죠. 이게 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둘리 양이 이렇게 포유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복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왜 황우석 교수가 소 복제하는 이야기 때문에 막 센세이션이 일으켰죠. 이게 1997년에 이제 완성을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인가? 더 지나면은 똑같은 일을 사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도 복제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현대과학은 발전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그 학문이 사실은 이 진화론을 공부하려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지만 처음엔 했지만은 하다 보니 진화론을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공부하는 원론이 되는 생물의 종류에 대한 것을 제가 연구를 하게 돼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고맙습니다.